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근저당권이라는 주제를 볼 텐데 조금 힘들어요. 왜 이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근저당권은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근저당권 얘기 먼저 간단하게 보시고 비교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근저당권에 앞서서 저당권이라는 개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하게 될 주제가 저당권 성립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에 있어서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 빌리는 사람 또는 이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 자, 주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데, 문제는 이 담보물을 내놓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담보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대신 담보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함에 있어서 담보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이제 공유 지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권리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도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그거였었죠.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원래 우리 소멸청구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고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은 지상권자 설정자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게 되면 지상권은 그대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때는 이제 바로 소멸 청구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어떻다 이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를 붙여서요. 경매법정에서 전세권을 팔아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그리고 비교해서 지역권 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만 사고 파는 거 안 되고요. 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는 좀 쉽게 문제 구성할 때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 하여튼 돈 받을 권리 이걸 우리가 피담보채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 피담보채권 얘기는 유치권 할 때도 계속 나왔던 주제이고요.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 성립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하나의 예시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파트에서는요, 금전채권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는 것을 담보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자, 금전채권 외채권도 가능하다. 이런 거 나오는데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는 그저 지역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 관련한 쟁점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 물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이때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바로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빌린 금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갑이 채무자이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X 부동산의 등기부에다가 채권액, 만약에 1억을 빌린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하고요. 두 번째, 채무자의 성명, 주소. 해서 이 갑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이 지금 담보물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갑이 채무자가 아니라 사실은 을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병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사실은 법률 관계를 보면 병이 을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얘가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다가 채권액 외에 병의 성명과 주소 등을 표시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다시요. 채무자, 갑이 채무자가 돼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다가 채무자, 누굽니까? 갑이 채무자니까 갑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채권액을 등기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갑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을한테. 그리고 얘는 물상 보증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X 부동산,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것은 채권에 가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 나머지 요소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 동일한 논리 구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다만 저당권 중간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거, 이 수용과 같은 개념이죠.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건의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하천 밑으로 물길이 바뀌어서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소유권도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저당권도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등기 법할 때 진짜 많이 나올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 공용징수 있게 되면 소위 이제 두 가지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기권인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저당권 등은 당연히 소유권도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뒤에서 논의했던 주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저당권 설정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받게 될 멸실에 따라서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멸실돼서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이 토지라고 했을 때 토지가 수용됐을 때 받게 될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소멸 사유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그 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만약 갑이 자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특히 이제 멸실하고요. 공용징수라는 개념이 주로 이슈가 되죠. 물상대위라는 개념 살펴드리겠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가 공용징수가 되게 되면 수용이 있게 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로 이 건물이 소실되게 되면 소유권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목적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 받게 될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바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소위 압류라는 절차를 거쳐서 소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비교해서 기억해야 했던 것이 유치권자에게는 소위 이제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은 최소한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용징수가 되거나 멸실이 됐다고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또는 화재보험금 청구권 등이 발생했을 때 유치권자는 이 사람이 받게 될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유치권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유치권자의 권리하고요 저당권자의 권리를 비교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됐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간단한 거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도움받을 권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묶어서 양도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지상권을 이전할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구조로 저당권이라는 것도 다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저당권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양도 안 되는 권리가 몇 개가 있었죠. 바로 지역권이라는 것은 다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은 논리적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는 구성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 관련해서 자 일괄 경매 청구 30회 때 나왔던 문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나중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까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경매 청구를 하는 그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30회 때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을 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주면서 이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26회 때가 나올 때는 중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 소유의 X 토지와 병 소유의 Y 건물을 묶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경매 청구는 그 시점에서 토지 소유권과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 있을 때 이때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이겠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이 문제의 토지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 X 토지에서 경매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이 뭐까지 묶어서 Y 건물까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 있겠네요. 갑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Y 건물을 신축을 한 상태에서 갑이 X 토지와 Y 건물 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라고 전제하면 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됐든 간에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 경매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같았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돼.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갑이 Y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Y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려요. 건물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있어. 갑이 병한테 건물을 팔았다가 다시 경매 청구하는 그 시점에 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매 청구를 하는 그 시점에서 혹시 토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 있다라고 한다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 나중에 이제 문제들 보시면서 경우수를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미리 숙달이 돼 있어요. 일괄 경매는 유일한 딱 하나의 요건,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고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라고 해서 자, 세 가지 부화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에 미친다. 그 다음에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소위 이제 과실수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고, 그동안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부화물 종물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우리 부합이라는 개념이 뭐 있었죠?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당한 권원 없이 누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누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나무의 소유권도 어떻다?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좀 길었던 거 건물 저당권이라는 거,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사안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걸 의미를 새기시게 되면 금방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시험을 못 풀어.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다가 뭘 할 수 있다?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Y 건물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돈을 안 갚아야 돼. 을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병은 뭘 할 거다?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자체를. 자,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가 안 갚으니까 얘가 뭐래? 경매 청구를 하고, 경매 청구하면 매여자, 경매법정에서 낙찰받은 정이라는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지금 뭘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이 건물이 존립하고 있는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 저당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 얘기는 즉슨 낙찰받은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그대로 있다. 이게 똑같은 논리 구조가 전세권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은 스토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건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건물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지상권, 임차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미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미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미친다. 이게 이제 29회 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건물 전세권도 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옳게만 구성을 하는 거야. 안 미친다 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요.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에도 다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이라는 거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건물 저당권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 외 저당권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거, 제일 이제 적게 나왔던 거, 29회 때 사이드 구성되다가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과실 수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건 되게 사안이 복잡해요. 근데 30회 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드리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소유에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이라서 차임을, 자, 임대를 누구한테 갑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뭘 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경매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요, 이 토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디서 나왔던 주제냐면 바로 유치권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유치권은 본질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인데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인도 거절권이 부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익비의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 결정이 있다면 이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 갑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누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뭐해? 자,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져서 경매가 진행이 돼 갈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5월 1일이야. 근데 임차인이 누구한테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6월 1일이야. 그러면 이 임차인이 갑에게 자, 지급해야 될 이 차임 채권 이 부분에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누구한테요? 바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갑한테 이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나에게 어떻다 대금을 지급해다오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갑한테 그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바로 을한테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필요해요. 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 가지. 부합물에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이 어떻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세 개를 제목을 자꾸 따서 외우셔야 돼. 지금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목만 정확히 따놓게 되면 나중에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실 때 저절로 다 외워지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부합물에 대해서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 이슈,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합물에도 그리고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0%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7회 정도 26회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뭘 갖고 출제했냐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쭉 해오다가 쭉쭉쭉 넘어가서 29회 때 출제할 때는 얘를 갖고 출제해요. 바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이드로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해서 틀리게 뽑아줘요. 그리고 30회 때 문제를 구성할 때는 아예 대놓고 세 개를 세트로 물어봐. 다음 중 저당권 효력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연결하셔. 기억내는 데가 답은 5번 해서 처음이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하여튼 좀 꾸준히,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시험 문제에서요, 어렵고 복잡한 거 이걸 맞추고 말고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일단은 그동안 시험에서 쭉쭉쭉 나왔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거라도. 지금 새로운 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본이 되는 것들 줄줄줄 하면서, 자, 키워드 저당권에 효력하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이 뭐가 나와야 돼? 부합물,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그 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압류 후에 채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딱 떠올라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이지, 절대 그냥 봐서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서 뭐 주드는 거 있어. 맨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고. 뭐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지. 근데 기본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 암기가 안 돼 있으면서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보고 말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게 뭐지? 입시 이런 것들 보면, 대입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걔들은 문제를 안 풀어봐도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뭐 전교 1, 2등 한 애들. 보니까 오늘 오면서 기사 보니까 무슨 조선일보 쪽이 같던데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영준이 전교 꼴찌에서 수능 만점까지 스토리. 그런 기사는 보고요. 그런 거 보고 넘기셔야 돼. 걔 얘기는 단순해. 최선을 다했어요. 학원 안 했어요. 인강 안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 새끼는 원래 머리 좋은 새끼야. 일반인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럼 최선을 다해볼까? 재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학교라든가 이런 거 선후배 위아래 아무 관심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황교안 씨가 제 학교 선배, 직교 선배더라고, 법대. 관심도 없고, 그래. 선배들 말은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거슬리는 선배가 한 명 있어. 장아무개인데, 고등학교 선배. 저 1년인가 2년 선배던데, 그 새끼를 내가 기억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걔가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했거든요. 근데 수석 입학하면 하는 거지. 그걸 왜 에세이집을 내냐고. 제목이 재밌어. 공부가 제일로 쉬웠어요. 와,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욕을 뒤지게 먹어. 아니, 옛날에 시골 가면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야, 누구네 집 아들은 과기대를 들어갔다더라. 어쩌라고. 과기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과에서는. 뭐 서울대 훨씬 센 거예요. 과기대 이런 데는.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그 얘기할 때 속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누구네 아버지는 대통령 하던데 이렇게. 그래, 그 얘기에다가 싸대기 맞는 거죠. 죽는 거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요즘 우리 아들이 그런 멘트를 가끔 날려요.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바로 치고 나와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또박또박 따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면 그냥 저걸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자꾸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치고 외우셔야 된다고. 문제를 많이 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기본 틀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거의 뭐 확률상 100%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100% 나오더라도 수험생이 다 손 못 대는 문제. 자, 부합물,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바로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 어려운 게 뭐예요?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 29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저당권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범위가 뭐냐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매 과정에서 첫 번째 정산하는 비용이 저당권 실행 비용이거든요. 그거 하나 떼서 내서 기억이 되고, 원본 이자 세트로 가야 되겠고요. 한편 특약을 넣었을 수 있습니다. 자,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 위약금을 주기로 한다. 위약금. 그리고 이 위약금 약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고의과실 등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액, 이걸 우리가 지연배상액, 다음은 1년분의
관한, 뭐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자,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금 이자는 세트로 갈 테고요. 위약금과 배상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당권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 1억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 실행에서 당연히 1억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 실행하려면 법원에 돈 내야 되거든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일단 1억,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를 할 때 이자를 만약에 등기했으면 이자도 당연히 어떻다 받을 수 있다. 이자를 한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을 할 때 혹시 때 맞춰 돈 안 갚아주게 되면 1000만 원 지급하게 한다라는 위약금 있다면 1000만 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따로 약정을 안 해도 손해배상액,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액 1년분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 1년은 뭐 그다음 지금 따져물 쟁점은 아니겠고 위약금과 배상액 세트로 가셔야 돼. 따로 약정하면 위약금이고요. 약정 없으면 배상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다 배당받을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이 물건이 만약에 자 2억에 낙찰이 됐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채권을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토탈 해보니까 1억 3천만 원이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계산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1억만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억 3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9회 때 나왔던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거랑 관련 거죠. 우리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게 원본은 반드시 채권액은 어떻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 성명 주소도 등기를 해야 된다.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지금 이제 경매 이루어지면 소위 저당권은 무조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소위 말소 기준 권리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소위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요걸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사과 있고요.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노란 사과, 다 사과 되겠습니다. 자, 그것처럼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요? 저당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실제 시험 지문에서 근저당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예요. 저당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근저당권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요, 이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법 체계가 저당권 다음에 특수한 형태로서 근저당권 요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안 하고요 99%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연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요? 다 근저당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뭘 해요? 자, 이 사람한테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보게 되면 자, 저당의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든가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갚아요. 뭔 얘기냐면 돈을 갚을 때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자까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나누어서 다 갚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라고 해도 될 문제이긴 한데 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이 금액이 유동적으로 나중에 바꾸기가 편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라지는 부분이 한두 개 있긴 한데 일단 시험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이라고는 근저당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저당권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실무적인 요소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은 저당권 설정됐나 보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가야 돼. 근저당권이 왜 설정됐지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시면 이게 별 내용도 없는 건데 이 얘기가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저당권 하면 저당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얘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때 요거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한참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도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그 권리가 성립합니다. 저당권이 뭐라고 그랬었죠?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권. 자, 근데 앞에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왔었죠.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이렇게 등기상이 돼 있어서. 근데 근저당권은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액, 빌리는 돈 딱 특정 금액이 특정이 되는 데 비해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해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소위 이게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자, 계속적 법률로 관계 기본 계약. 자, 가십시다. 갑이요,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1억 빌리면 이때 뭐 설정하면 됩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 거래할 때 이런 거예요. 딱 한 번 거래할 때 돈 한 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서 얘가 프랜차이즈 지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떡볶이 물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예요. 본사가 뭐가 된다? 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 우리가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해서 계속 물품을 납품을 하는 거야. 때 되면 얘가 발주를 하면 을에서는 어떻다? 갑한테 자, 떡볶이 재료 등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일같이 현금으로 청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원 발행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지점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당신 부동산을 담보, 예를 들어서 1억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자라고 전제를 깔아놓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물품을 납품을 하는 거야. 오늘 뭐 입금 안 해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뭘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근저당권 실행해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X 부동산을 경매 붙여버려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계속적 거래 계약 또는 이제 기본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어떻다?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요, 딱 특정한 금액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다 하십시다. 그럼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계속 물품을 납품을 하는데 1억까지는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근저당권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요.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봤었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별 필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근저당권은 그동안 주로 출제해온 역사를 보게 되면 짝수 회차에 거의 100% 출제가 되다가 30회 때 출제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31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 자, 15년 역사에 요걸 벗어나서 출제하는 게 24회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건 버려버리고 그냥 두 개만 딱 끊어서 가시는 거야. 너무 간단해. 그래서 실제 시험용으로는 근저당권은 정말 축복받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근저당권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골치가 아픈 거지, 시험은 너무 간단하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또 돈을 안 갚겠지? 그럼 이제 경매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이제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해서 근저당권 을을 설정을 했는데, 자, 실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5천만 원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의 입장에서 5천만 원, 자, 빨리 받고 싶어. 변제기 지났는데 아직도 5천을 갚고 있지 않다라고는 그때 뭐라고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경우수를 따지는데 두 가지예요. 채권 피담보 채권액입니다. 피담보 채권액, 채권 최고는 못하고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것의 확정 사유에서 지금 두 개 나와 있죠? 두 개 나와 있는데,
자, 원래 법은 8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 문제는 2개만 가지고 100% 출제 답을 뽑아요.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게 이 문제. 28회 때는 마지막이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 등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자, 가볼까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 피담보채권액이라는 게 확정되게 된다. 돈 받을 권리, 근저당권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금액이 특정이 되게 된다. 너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가볼까요? 사안을 보니까 갑소유의 X부동산에 보니까 1번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 근저당권이 더 상관이 없는데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을의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1억으로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이제 5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5월 1일 날 딱 금액을 보니까요, 5천만 원 채권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 5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경매 신청을 해버렸잖아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원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자, 채권 최고액 1억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1억까지는 어떻다? 병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 게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실제 받을 돈이 5천만 원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2일 날 담당 직원이요, 모르고 또 1,000만 원어치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지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은 자, 이게 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럼 실제 얼마? 6천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5천까지만 어떻다?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달리 가볼까요? 자, 지금 두 번째 사연인데요. 호순이 담보권자, 이건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는데, 호순이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라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안 다시 그려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1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호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한 시점이 언제냐면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5월 1일 기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아까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5월 2일 날 1,000만 원 더 물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를 검토하는 게 뭐냐면, 호순위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얘가 경매 청구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입찰을 하겠죠? 1등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게 10월 1일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언제라고요? 10월 1일 기준으로 특정된 금액.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받을 권리는 5천, 그러면 10월 1일 기준으로 받을 돈은 6천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우수를 두 개로 나눈 거야.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 1일 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5월 1일 날 바로 얼마? 5천이라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를 더 물품을 납품을 했던 소위 저당권, 근저당권을 가지고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000만 원 더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다 1,000만 원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5월 1일 현재 누가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의 5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경매가 쭉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다른 제3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을 했을 때 그게 10월 1일이라고요. 이때 금액을 보니까 6천이야.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는 얼마? 6천까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두 개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그 경매 신청한 그 시점부터 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경매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경매가 완성이 돼서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그때 바로 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5월 1일 날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직원들한테 바로 회람 돌려야 됩니다. 야, 절대 물품 납품하지 마라고 연락을 해줘야 돼. 추가적으로 물품 납품하지 말라고 연락을 해야 된다고. 모르고 나서 누가 담당 직원이 경매 신청을 모르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근저당권으로 어떻다 추가적으로 납품한 그 물건의 가액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자 이렇게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뭐 변제기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자 직원이 얘기하겠지. 사장님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물품 납품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납품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다 최소한 후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시험 지문 4개는 쓸데없는 소리를 담는 거야. 이거 말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사유로 틀린 것을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를 깔게 되면 옳은 게 4개가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3개를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100%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해서 답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근저당권 다 잊어버리고요. 저당권자랑 똑같은 건데 자, 바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사유라고 했을 때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을 했던 그 시점이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그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경매가 다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제 이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저거부터 가십시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돈 갚아버리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또는 자, 좀 어렵게 나온 게 그거 있었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 얘기 별로 이제 공부 중요한 주제 아닌데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민사채권 있죠. 돈 받을 권리 있죠. 예, 10년간 기본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돈 꿔주고요. 10년 지나면 어떻다? 절대 받을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돈 꿔주고 9년 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계속 받아내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자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갚으시오 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다고요? 이 소멸시효가 또 10년이 다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돈 100만 원 빌려줬다가 끝까지 받아내고 싶다. 그러면 계속 9년, 8년 차마다 한 번씩 소송을 제기하는 그 센스. 이게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돈 받을 권리. 저당권자가 지금 돈 꿔줬잖아요. 돈 받을 권리 몇 년이라고요? 10년 안에 행사가 돼야 돼요. 변제기로부터 10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소멸시효, 어떤 권리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어떻다? 이때 피담보채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구조가 될 텐데, 자, 다시 갑시다. 돈 갚게 되면 어떻다? 자, 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과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스토리가 문제가 꼬여야 돼. 자, 지금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담보채권액이라는 게 1억으로 설정이 됐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으로 설정됐는데 실제 발생한 채권이 1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거 지원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전액 변제해야 되는 경우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자, 전액 변제해야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출제 포인트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제3취득자인데 제3취득자까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물상보증인 얘기만 지겹게 나옵니다. 틀리든 맞든 예를 답으로 구성을 해요.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왜?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약속했던 게 뭐야? 여기까지는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결해 줄게 라고 했던 거. 다시 갑시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자, 원래 채무자는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누가 되냐면 을이 바로 채권자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리긴 하지만은 담보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인 예를 들어서 갑한테 야, 너 부동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잘해 볼 테니까 요거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뭐라고요? 물상보증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갑은 뭔 얘기냐면 채권 최고액 만약에 1억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병을 위해서 여차하면 1억까지는 어떻다?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취지가 자신의 물건을 근저당권의 대상물로 저당물로 내놓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 거래 계약이다 보니까 이 병이라는 채무자가 발생한 병이라는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1억 1천만 원이야. 1억 1천만 원인데 실제 근저당권에서는 얼마까지? 1억까지만 설정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애가 갑이라고 하는 물상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원래 약속했던 게 1억이니까 1억만 변제하면 어떻다? 1억만 변제를 하게 되면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갑은 뭐만 전제했으니까 1억까지만 자기가 보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1억만 변제하면 어떻다? 이제 더 이상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다. 자, 원래 갑이 채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한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상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갑한테 병이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병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고요. 이 병을 뭐라 부르냐면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병의 입장에서는 얼마? 1억이라는 근저당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1억은 내가 떠안겠다라는 취지로 저당권을 떠안고서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경매 청구를 딱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1억만 변제하면 되는 거다.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1억만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1억이라고 하는 이 이런 부동산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도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만 책임을 지겠다. 충분히 가능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전액 변제야. 나머지는 전액 변제를 해야지 어떻다?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돈 다 갚아야지. 실제 발생한 채권에 그걸 사연을 쫓아가시면 안 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최대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요 두 사람은 어떻다? 채권 최고액이면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분석해 드리겠지만 그냥 얘가 답이야. 틀리든 맞든 무조건 얘를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물상보증인을 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 나머지 잡다한 얘기 볼까요? 채무자.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겸 X부동산의 소유자, 그래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다고요. 근데 여차저차 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1억 1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매를 넘기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려면 전액 다 변제를 해야죠. 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너무나 당연히 자기가 쓴 돈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 때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갑소유의 X부동산의 병이라는 또 저당권자가 있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 지금 대신 이제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1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경매 붙이지 않고 내가 1억 갚아줄 테니까 요거 말소해 달라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선순위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미친놈이지.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 말소를 하려면 전부 어떻다? 전액을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제일 간단한 걸 하는 거야. 무조건 전액 변제.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딱 하나 이외에 시험용으로 중요한 게 물상보증인은 어떻다? 바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근저당권 파트는 두 가지로 끝납니다. 자, 첫 번째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 시기라고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바로 다 피담보 채권액 확정된다. 28회 때 나왔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26회 때 나왔던 주제가 바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경매 넘기기 전에 돈 갚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라든가 또는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이 변제한 때는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죠.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꾸로 가십시다.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돈 계속적 거래 계획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물상보증인을 내세워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보다 채무자 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물상보증인을 꼭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마땅히 거래는 해야 되겠고 인간은 믿으면 안 가고 부동산만 믿을 수 있고 하니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다시 기본만 가셔야 돼. 여기는 근저당권 하게 되면 뭐 계속적 거래계약 기본관계 다 필요 없고 그저 답을 고를 때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고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어떻다?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 확정되고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고자 한다. 물상 보증인은 실제 발생한 채권과 무관하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모르는 애들은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근저당권까지 보셨고요. 공동저당은 이번 순서는 얘기 안 할 테고, 그리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